먼저 민사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확정 판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판결문이 이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뭐 1심 자체 상대방이 이제 항소하면 2심, 뭐 대법원까지 가면 3심 이렇게 해서 뭐 2, 3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항소를 중간에 안 하거나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제 확정됐다고 하는데 더 이상 아무도 다툴 수 없는 상태. 이런 확정 판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 판결을 뭐 몇 년에 걸쳐서 받아놨는데 막상 이제 그 돈 갖고 좋다고 강제집행 하려고 했더니 재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소송 도중에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다거나 자기 명의로 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명의로 된 재산들을 명의를 못 돌려놓게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보전 처분을 먼저 해놓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놓으면 그런 재산을 제3자한테 파는 게 불법이나 무효는 아닙니다. 매수하는 사람이 앞에 선순위 가압류 가처분을 용인을 하고 나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거 뭐 자기 거라고 주장을 했을 때 나 그럼 돌려줄 용의가 있다. 이걸 알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뭐 오케이 해서 매수를 하면은 그게 그런 매매 계약이 무효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매수를 할 사람은 없겠죠. 자기도 돈 주고 사는 건데 이거를 뺏긴 위험을 감수하고서 매수를 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그게 명의이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민사소송은 소송 전에 가능하면 그 상대방의 그 재산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 처분을 하고 민사 본안 소송을 들어가게 되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고 이제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을 아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 방법은 보통 상대방이 법인이다 라고 하면 차용증만 있어도 그 신용정보회사에다가 뭐 한 30만 원 정도 주면은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을 싹 파악을 해서 알려줍니다.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근데 개인의 경우는 차용증만 갖고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재산 조사를 하는 거는 공증이 있다거나 이렇게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그런 재산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는데 이 사람 재산에다가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재산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 일단은 주소지가 혹시라도 알게 되면 주소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혹시라도 그 사람 명의로 돼 있으면 그 사람 소유니까 바로 거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 본안소송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주소를 띄워봤더니 등기부의 갑부에 보면 소유자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 그 갑부에 있는 이름이 상대방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건 명백한데 만약에 소유자 명의가 아니다라고 하면 세입자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면 전세 보증금이 있을 거고 월세면 또 월세 보증금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보증금에 대해서 이 전세는 이제 월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사기를 친 이 상대방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집의 집주인한테 세입자한테 전세가 끝났을 때 보증금 돌려주지 말고 나한테 줘라 라고 해서 그 채권 자체를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를. 그래서 집 주소 같은 게 파악이 되면 그런 식으로 등기부를 확인해 보고 상대방의 명의면 그 집 자체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만약에 그 상대방 명의가 아니다 근데 거기 살고 있는 게 명백하다라고 하면 그 집 주인을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좀 보전 처분을 해놓고 민사소송을 들어가는 게 실효성 있는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가압류 가처분까지 해놓고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조사를 아무리 해봐도 이 사람 재산이 뭔지도 모르겠고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결론적으로는 3년 정도 지났을 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강제집행이 안 돼버리는 그런 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형사 고소를 하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말 중에서 사기의 요건을 좀 충족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있어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어도 그런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뭐 거짓으로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진술을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바꿀 거기 때문에 눈치를 채고 바꾸기 전에 녹음이라든지 어떤 뭐 사실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를 하고 형사고소 절차로 그때는 넘어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 제기 전이라던가 민사소송 중에 분명히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가족 명의로 돌려놨다 이런 상황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이 넘어간 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넘겼다라고 되면 형사적으로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 취소 소송을 통해 가지고 넘어간 재산을 다시
상대방 명의로 회복하는 게 가능합니다. 오히려 사기죄로 엮는 게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보인다라고 하면 강제집행 면탈죄 또 다른 형사범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강제집행 면탈죄도 억 단위가 넘어가게 되는데 합의를 안 본다. 강제집행 면탈이 맞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상 실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고소해서 그렇게 실형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돈을 가져오게 이렇게 압박을 하는 방법이 카드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정이 발견이 되고 가족한테 넘긴 것 같다 이런 정황이 좀 발견이 되면 강제집행 면탈로 고소하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 방법도 오히려 더 우리한테 카드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